이년이 감히 네가 뭔데 그런 말을 짓거리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자구실 못한다고 온 마을이 비웃던 도령. 나이 많다고 손가락질 받던 노처녀.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그 혼인의 첫날 밤.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기에 그 독한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린 걸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최씨 성을 가진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현감을 지낸 집안이었으나 최씨 영감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가세가 기울어 논 밭도 반쯤 팔아버린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기와집 한 채는 남아 있었고 대문 앞에는 늙은 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최씨 가문의 외아들 최진혁이라 하였습니다. 나이는 22. 얼굴은 반반하고 글재주도 나쁘지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최씨 댁 도련님 말이야? 그 집 아들은 안 된대. 남자구실을 못한다지 않나. 그러니 혼처가 안 잡히지. 수군거림은 해가 갈수록 커졌고 최씨 어머니 박씨 부인은 그 소문 때문에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새어나오는 촛불 아래 진혁은 조용히 붓을 들었다 놓았다 하였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속에 무언가 깊이 눌러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해 봄 마을 서쪽 끝에 사는 노진사가 최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노진사는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고 덕망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였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부인, 아드님 혼사 때문에 걱정이 크시지요. 박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사 어른, 말씀 마십시오. 소문이 이 지경이니 어느 집에서 딸을 보내려 하겠습니까? 노진사는 잠시 마루 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소문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진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법입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사 어른도 참 좋은 말씀이야. 누가 모르나. 현실이 문제지. 그 말의 뜻을 부인이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진혁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원 읍내에서 반 시간쯤 걸어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 그 마을 북쪽 끝에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이는 강씨, 성을 가진 호러미와 딸 하나였습니다. 딸의 이름은 강옥분. 나이는 28이었습니다. 28이면 그 시절에는 완전한 노처녀였습니다. 마을 처자들은 16, 17이면 시집을 갔으니까요. 옥분이 왜 그 나이가 되도록 혼인을 못했는가 하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참금은커녕 변변한 혼수 하나 마련할 형편이 못 되었으니 혼담이 들어왔다가도
이내 끊겨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옥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메고 삭바느질을 하고 어머니 약을 다렸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햇볕에 탔지만 눈빛만은 늘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강씨 댁딸은 부지런하고 야무지지. 근데 나이가 워낙 많아서 저 나이에 시집을 가기는 하겠나. 불쌍하지. 어미 병시 중에 제 혼사도 못 챙기고. 옥부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그렇다고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최 씨 부인 박 씨는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아들 진혁의 나이는 이미 22. 혼처를 구하러 이 집 저 집 중매를 넣어봤지만 소문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최 씨 댁아들이요. 그 소문 들었잖아요. 우리 딸은 안 됩니다. 박 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인의 귀에 강 씨 댁 옥분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야무지고 부지런하다더군요. 형편이 어려우니 조건만 맞으면 혼인할 거라고. 박 씨 부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이 많은 처자라면 소문난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올 수도 있겠지. 부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계산이 훗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혁은 여전히 방 안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마당에는 늙은 회나무가 서 있었고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진혁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진혁아. 예, 어머니. 혼인한다. 진혁은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예. 강씨 댁 옥분이라는 처자다. 나이는 28. 어머니, 그거 말 많이 하지 마라. 다 정해진 일이다. 박 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혁은 잠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체념인지 수긍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알겠습니다. 진혁은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씨 댁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씨 호러미는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잠시 굳었습니다. 최 씨 댁 도련님이라면 그 소문난 집 말이오? 중매쟁이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뭐 소문이야 소문이고 형편은 기와집이 있으니 옥분이보다는 낫지 않겠소. 옥분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솥뚜껑을 덮는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의 어머니가 딸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내 생각은 어떠냐? 옥분은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요? 나야 내가 좋다면 좋고. 근데 그 소문이 마음에 걸린다. 어떤 소문이요? 남자 구실을 못 한다잖니. 그러면 자식을 못 낳는 거 아니냐. 옥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어머니. 왜?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그래도 저 나이 28이에요. 이제 와서 소문 가리고 혼처 찾을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옥분아, 미안하다. 애미가 못나서.
무슨 말씀이에요? 옥부는 빗자루를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혼인 소식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강씨 댁 옥분이가 최씨 댁으로 간다고? 소문난 그 집으로 28배 그 집으로 가면 자식도 못 낳는 거 아니야? 불쌍하지. 저 팔자도 참. 최씨 부인이 나이 많다고 만만하게 봤겠지. 뭐. 옥분의 귀에도 그 말들이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그냥 걸어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혁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28 노처녀가 온다더군. 이건 뭐 서로 갈 데가 없으니 짝진 거지. 허허, 그 집 첫날 밤은 볼 것도 없겠다. 진혁은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저녁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진혁은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인 날짜가 잡혔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 음력 8월 초순이었습니다. 혼인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홀로 마당에 나와 달을 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옥부나, 아직도 안 자냐? 네. 무슨 생각하냐? 별거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냐? 옥부는 달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인 하겠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소문이 어떻든 세상이 뭐라 하든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 그 도령이 어떤 사람인지. 옥부나, 사람은 소문으로 다 알 수 없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옥부는 그날 밤 오래도록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고요했습니다. 혼인 전날 옥분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서쪽에 사는 노진사였습니다. 노진사는 옥분의 어머니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백발의 지팡이를 짚고 초가집 마당에 들어선 노진사는 옥분을 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내가 옥분이구나. 어릴 때 봤는데 많이 컸다. 예, 진사 어른. 내일 혼인한다지. 그렇습니다. 노진사는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옥분도 옆에 앉았습니다. 옥분아, 최씨 댁 진혁이를 아느냐? 소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소문. 노진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소문과 다르다. 옥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혁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다. 병이 있어서 그 병 때문에 소문이 난 것이지 그 아이의 마음 씀씀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집 박씨 부인은 그것을 부끄러워했어. 아들의 병을 감추려다 보니 아들을 방 안에 가두어두게 되었지. 진혁이는 그렇게 오래 혼자였다. 옥부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노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옥부나, 한 가지만 기억하거라. 말씀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마음이다. 노진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내일 그 집에 가거든 소문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거라. 옥부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진사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 부인은 까다로운 분이다. 허나 그분도 결국은 아들을 사랑하는 어미다. 그것을 잊지 마라. 노 진사가 돌아간 뒤 옥부는 오래도록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마음이다. 달이 지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드디어 혼인날이 밝았습니다. 음력 8월 초사흘,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옥부는 새벽같이 일어나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햇볕에 탄 얼굴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가 전부였습니다. 옥부나 예쁘다.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옥부는 웃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 최 씨 댁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홀례 구경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들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신부야. 나이가 얼마래? 28이래. 세상에. 신랑은 어떻고? 소문난 집 아니야. 이 집 혼인은 볼 게 없겠다. 수군거림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부는 가마에서 내려 마당에 섰습니다. 시선들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홀레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구경꾼들이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딱 한 번.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신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신방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방 안, 진혁은 벽 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반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십니까? 소문을 알고 왔겠지요. 이런 집에 오게 했어. 옥부는 잠시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진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서방님의 소문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서방님을 보러 왔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방 안에 혼자 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감사하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부는 빙긋 웃었습니다. 서방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진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16살 때부터 시작된 병.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 심해진 몸의 이상. 어머니가 창피하다며 방 밖을 못 나가게 했던 시간들. 옥부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혁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촛불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진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약을 다리면서 약초를 조금 공부했습니다. 서방님 증상을 들으니 어떤 약초가 필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진혁은 멍하니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어도 되겠소. 한번 믿어보십시오. 옥분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부엌에 들어섰다가 옥분을 보고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아침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박씨 부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직 그 호칭은 이르다. 죄송합니다. 박씨 부인은 솥안을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냐? 죽이냐? 우리 집에서 아침으로 죽을 끓인 적은 없다. 옥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몸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지금 서방님께 필요합니다. 박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룻밤 잤다고 의원 노릇이냐? 이 집 안살림은 내가 한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어.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그릇을 빼앗아 부엌 한쪽에 밀어두었습니다. 진혁이 밥은 내가 챙긴다.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옥부는 몰래 뒷산에 올랐습니다. 약초를 캐기 위해서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이 잎 저 잎을 살피고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어 치마폭에 모았습니다. 해질 무렵 돌아온 옥분을 본 박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어딜 쏘다녔느냐? 며느리 된 몸이 낮에 집을 비우는 법이 어디 있어? 옥부는 치마폭에 감싼 약초를 내보였습니다. 서방님 약에 쓸 약초를 캐왔습니다. 약초. 부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무슨 의원이냐? 당장 갖다 버려. 어머님. 버리라고 했다. 옥부는 잠시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이 이 약을 드시면 한 달 안에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부인이 잠시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헛소리가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부인은 약초를 빼앗아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웃기는 소리 집어치워. 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 옥부는 말없이 마당에 떨어진 약초를 주었습니다. 한 뿌리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진혁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혁이 옥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어머니가 심하게 구시는군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잖소. 서방님. 옥분이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주무십시오. 그 말은 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엿듣고 있던 박씨 부인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저는 서방님 곁에 있으려고 왔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박씨 부인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바뀌었습니다. 옥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부엌 일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트집을 잡으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진역을 위한 약초 다리는 일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인 몰래 새벽 가장 이른 시각에 약을 다렸습니다. 진역은 그 약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였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자 얼굴색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진역이 방 밖에 나와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최씨 댁 도련님이 마당에 나왔어. 언제 저렇게 좋아졌어? 며느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더니 박씨 부인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햇볕 아래 서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부인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역은 제 발로 걸어서 마을 서당까지 다녀왔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진역의 얼굴에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이 떠 있었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옥분 씨. 예, 서방님. 오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소. 잘 다녀오셨군요. 진역은 옥분 앞에 앉았습니다. 고맙소. 정말로.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지만 웃음을 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씨 댁 도령이 나았대. 그 며느리가 고쳤다고? 28 노처녀가 알고 보니 약초를 알더라고. 세상에 그런 일이.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다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소문이 하나 더 돌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부자 이 판관 댁에서 최씨 집안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관은 마을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논밭을 10마지기 이상 가졌고 원님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채원. 나이는 20. 얼굴이 고왔습니다. 이 판관은 일찍부터 최씨 집안 땅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최씨 댁 남은 논밭 몇 마지기만 내 손에 들어오면. 그런데 최씨 도령이 나았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판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최씨 도령이 나았어. 그러면 우리 채원이를 들여보내면 어떻겠냐. 이 판관은 박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부인, 우리 채원이를 진역이 소실로 들여보내면 어떻겠소? 박씨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판관의 딸이면 돈도 있고 집안도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미 며느리 옥분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소실이라면 이 판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물론 강씨 댁 옥분이를 쫓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실을 하나 드리는 것이야 예전부터 흔한 일 아니겠소. 게다가 옥분이가 자식을 낳겠소. 그 나이에. 박씨 부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의 대를 이을 자식. 그것이 부인의 가장 깊은 걱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소. 이 판관은 흡족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옥분이 아들을 낳게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안을 이을 손자.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냐. 부인의 마음 속에서 욕심과 양심이 싸웠습니다.
욕심이 조금씩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옥부는 부엌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옥부나. 예, 어머님. 할 말이 있다. 부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옥부는 불을 낮추고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판관댁에서 채원이를 소실로 드리겠다고 제안이 왔다. 옥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나는 진혁이, 자식이 걱정이다. 내가 나이가 있으니. 부인은 끝까지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아십니까? 아직 모른다. 어머님 뜻은 어떠십니까? 부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손자가 보고 싶다. 부엌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약 다리는 솥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옥분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혁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소. 예. 당신 생각은 어떻소? 옥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방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소. 진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 하나면 좋카오. 옥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대를 이으려는 어미의 마음. 그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판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번에는 직접 진혁을 찾아왔습니다. 진혁이 오랜만이네. 많이 좋아졌다더니 정말이구나. 예, 판관 어른. 우리 채원이 한번 보겠나? 아주 예쁘네. 소실이라고 했지만 사실 정실 못지않게 대우해 줄 수 있어. 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 판관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부드럽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거절을 잘 생각해보게. 최씨 댁 남은 논밭이 내 손에 넘어오는 건 시간 문제야. 진혁은 이 판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협박이십니까? 협박이 아니야. 현실이지. 이 판관은 일어서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집안 망한 꼴 보기 싫으면 다시 생각해봐. 이 판관이 나가자 진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회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대곡분이가 남편 몰래 이상한 약을 썼다더군. 독초 아니냐는 말도 있어. 서방님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약으로 조종하는 것 아니냐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판관이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씨 댁딸이 무당 집딸 아니야. 그러고 보니 수상하다. 노처녀가 그 집에 들어가더니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아니냐. 박씨 부인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인은 옥분이 다리던 약솥을 들고 마당에 나가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서 이상한 것은 못 씁니다. 어머님, 시끄러워.
마을 사람들이 다 수상하다 하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옥부는 쏟아진 약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산에서 캔 것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달인 것들이었습니다. 옥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옥분아, 앉아라. 옥분이 앉았습니다. 이 판관댁과 이야기가 됐다. 옥분은 조용히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이를 드리기로 했다.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동의는 아직 받지 못했다. 하지만 어미로서 내가 결정한다. 어머님, 이 집대를 이어야 해. 그것만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옥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쾌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진혁아. 저는 싫습니다. 진혁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후회한다. 부인은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혁과 옥부는 마당에 남았습니다. 낙엽이 발밑에 쌓였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서방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옥분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 이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옥분 씨, 어머님과 서방님 사이를 제가 더 이상 벌려놓을 수 없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온 마을의 소문도 시어머니의 냉대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혁과 어머니 사이에서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조금씩 타들어갔습니다. 옥부는 오래도록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떠나야 하는가? 이대로 있어야 하는가? 그때 문득 노진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인 전날 밤 노진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마음이다.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 했는가? 서방님의 몸을 낫게 하는 것. 그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는가?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곁에 있기 위해 어머님의 마음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아프던 세월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욕심으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마음이다. 옥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약으로 몸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살려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옥부는 일어섰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옥부는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미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대추와 잣을 넣은 미음이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옥부는 그 미음을 들고 안채로 갔습니다. 박씨 부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드실 것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옥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룬 눈이었습니다. 옥분은 미음 그릇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드십시오, 어머님. 부인은 그 그릇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한 말 들었잖느냐? 들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서방님 몸만 보느라 어머님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이 굳었습니다. 옥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오래 혼자이셨지요. 아드님이 아프신 동안 곁에서 버티셨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곁에도 있겠지만 어머님 곁에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집에 온 이유입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인은 미음 그릇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갑겠다. 식기 전에 가져왔습니다. 부인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먹었습니다. 옥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이 판관을 찾아갔습니다. 판관 어른, 소실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겠소. 이 판관이 눈썹을 죽여 세웠습니다. 부인, 다시 생각해 보시오. 우리 채원이가 됐소.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는 강씨 옥분이 하나요. 다시는 이런 말 꺼내지 마시오. 이 판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인이 후회할 거요. 후회하면 내가 하지요.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이 판관은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 집안 땅을 빼앗으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판관은 마지막 술을 꺼냈습니다. 읍내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날이 최 씨 댁 며느리가 이상한 약초를 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원님은 이 판관과 오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소. 한번 알아봐야겠군.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최 씨 댁 며느리 강옥분을 잠시 관아로 모시겠소.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잡혀가는군. 뭔가 있긴 있었나 봐. 그것 봐, 수상하다 했잖아. 옥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진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소. 서방님, 혼자 보낼 수 없소. 박씨 부인도 나왔습니다. 나도 가겠다. 세 사람이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 판관이 와 있었습니다. 원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옥분, 내가 최 씨 댁 진혁에게 이상한 약초를 써서 조종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 옥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저는 서방님 병을 고치기 위해 약초를 다렸습니다. 독초나 이상한 것은 쓴 적 없습니다. 그 약초 이름을 댈 수 있느냐? 옥분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황기, 당귀, 산수유, 오미자, 복령입니다. 모두 기력을 보하고 혀를 다스리는 약초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약을 다리면서 배웠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판관이 나섰습니다. 날이 저 여자가 무당 집딸 아닙니까? 이상한 술수를 썼을 수도.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내가 할 말이 있소. 노진사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원님이 자리에서 약간 몸을 세웠습니다. 진사 어른, 어인일이십니까? 이 처자가 쓴 약초는 내가 직접 확인했소. 노진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황기, 당귀, 산수유. 모두 한의서에 나오는 보약제요. 독초가 아닌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일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진사가 이 판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판관. 예. 최 씨 댁 땅을 빼앗으려 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소시를 드리라고 압박한 것도 알고 있소. 그것이 뜻대로 안 되자 없는 죄를 꾸며낸 것 아니요? 이 판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니요? 이 판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판관, 이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요. 없는 소문을 퍼뜨려 선량한 백성을 모함한 죄가 있소. 이 판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잠깐만 변명하지 마시오. 이 판관은 그 자리에서 읍내를 돌며 공개 사과를 명받았습니다. 최 씨 댁 땅을 빼앗으려 했던 계획도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 판관이 마을 사람들에게 진 빚과 압박도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 판관이 그런 짓을 했어. 최 씨 댁을 모함한 거잖아. 강 씨 댁 옥분이는 억울하게 당한 거네. 이 판관은 머리를 조아리며 읍내를 돌았습니다. 그 호기롭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잘못했소, 잘못했소. 지나가던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려 했던 자의 말로였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옥분 옆에서 걸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아. 예, 어머님. 내가 잘못했다. 옥분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님. 이 판관 말만 듣고 흔들렸다. 그리고 너를 몰아붙였다.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옥분은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비웃던 혼인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진혁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박 씨 부인의 방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붉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 씨 부인은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래도록 참았던 것이 터지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옥부나.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부인이 먼저 잡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마당에서 회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을이 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남원 최씨 댁 마당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2살배기 아들이 마당을 뒤뚱뒤뚱 걸어 다녔습니다. 지린역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옥부는 마당 한쪽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이제 최씨 댁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강씨 댁 옥분이 손이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더라. 저 안하기 최씨 댁을 살렸지. 박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손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오래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아이가 뒤뚱거리다 마루 위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부인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그래. 옥분이 그 모습을 보고 빙긋 웃었습니다. 쾌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잎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겉모습에 속아 진짜 복을 보지 못한 자는 평생 후회하고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 자는 평생 복을 누리는 법입니다. 노처녀라 손가락질 받던 옥부는 약으로 몸을 살리고 마음으로 가족을 살렸습니다. 남자구실 못한다고 비웃음 받던 진혁은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로 세상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닫혀있던 시어머니의 마음은 약이 아닌 한 그릇의 미음으로 열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